예민한 부모를 위한 심리 수업. 일레인 아론, 출판사 청림 라이프. 불안이랑 우울, 사실 어디서부터가 진짜 병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불면이랑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처음엔 이게 그냥 스트레스인가 아니면 진짜 병원 가야 하는 수준인가 이 경계가 진짜 헷갈렸어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종류의 책을 10권 정도 읽었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원래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게 기질 탓인지 진짜 질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책에서 이 부분을 딱 정리해주는 기준이 있어서 저처럼 헷갈렸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져와 봤어요. 나는 민감한 사람인가? 민감성 자기보고 검사. 민감성 자기보고 검사 점수 계산법. 자신이 해당한다고 응답한 문항이 14개 이상이면 민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감한 남성이라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응답한 문항이 14개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항이 14개보다 적더라도 자신이 해당한다고 응답한 문항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그 역시 민감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책에서 기준을 주는데 우울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의심해 볼 수 있고 불안은 증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많은 상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질 때 심각한 걸로 본다고 해요. 저도 이거 보고 나서 내가 그냥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병원 가는 게 늦어지지 않았다는 확인 같기도 했고요. 아래 말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로가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것일 뿐이니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불량한 부모가 되지는 않는다. 차라리 청소, 빨래, 저녁 준비를 해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도움을 받아도 휴식을 확보할 수 있다. 그 휴식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잘 쉬는 사람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책에선 아이 유모차 구매부터 집안일을 시킬지, 용돈을 얼마나 줄지, TV는 얼마나 보여줄지, 소셜미디어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대안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해요. 완벽한 선택은 없으니까 일단 실패했을 때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지금 이 고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조언은 아무한테나 구하지 말고 비슷한 결정을 이미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고요. 저도 요즘 진로 등 이런저런 미래의 선택 앞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는 편인데 이 방법을 써봐야겠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유독 오래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 저한테 완전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해도 며칠씩 곱씹고 인간관계 일에 관해서도 제가 뭐 잘못했나 되짚어 보고요. 책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수습에 집중하되 그 다음엔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계속 곱씹는 게 오히려 회복을 늦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세요. 수줍음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위를 매기기보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친절, 상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해보세요. 규모가 큰 모임은 피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할 말을 미리 생각해 놓고 용기 내어 모임의 대표를 맡아보세요. 저자는 아이의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부모의 마음가짐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좀 울컥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생긴 수치심은 애초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요. 가족 일이든 직장 일이든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고 그러다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는데 그게 다 내 탓만은 아니었다는 거 알지만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갓 엄마가 된 사람의 3에서 11%는 강박증을 가지며 우울증이 있는 엄마라면 70%에 이른다고 해요.
따라서 아이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며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괴롭다면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불안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몸 이완하기, 호흡 깊게 하기, 우주 법칙 혹은 영적인 존재의 자애로움에 대해 깊게 묵상하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산후 여성의 15%가 우울 장애를 경험하며 85%는 우울 증상을 경미하게 경험한다고 수치로 알려줘서 좋았는데요. 민감하다고 해서 특별히 산후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지는 않으며 엄마는 산후 우울증이 주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 출생 3에서 6개월 사이에 아빠의 약 10%도 우울증을 경험하며 그 이유는 가족 보호 부양의 책임이 늘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성적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HSP는 수치심 대신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불안을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 발생할 확률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매우 낮은 경우가 많으니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미리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욕구를 가질 권리가 있죠. 상대가 화가 났다면 그 배후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아이든 어른이든 상대가 자신이 느끼는 욕구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전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상황이에요.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저자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줘요. 아까는 달콤한 걸 먹고 싶었나 보구나. 저녁 식사 전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너는 규칙을 어긴 데다 거짓말까지 해서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러울 거야. 벌을 받을까봐 무서울 수도 있겠지. 엄마는 우리가 정한 규칙을 네가 지켜주면 좋겠어. 이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다시 만들어 볼까? 그런데 현실 육아에선 말 안 듣는 애들 너무 많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아이 시야 내에서 그냥 돌아서라고 해요. 감정적으로 다퉈서 관계가 상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예민한 사람은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갈등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를 꺼리죠. 그 결과 남들보다 실망도 원망도 더 많이 하곤 해요.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부부는 누구나 전반적인 육아 철학을 공유해야 하며 더불어 그 육아 철학을 기반으로 사소한 결정에도 합의해야 해요. 가사와 육아에서 지루하고 고된 일,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지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해요. 특히 예민한 사람은 친밀감이나 존재감이 사라질 때 상실감을 더 절실히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예민한 부부는 대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저자는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도 조언해요. 상대를 탓하는 당신은 왜 그래 말고 나는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과 욕구 위주로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나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면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편인데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특히 여러분은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라고는 배우자의 신뢰를 잃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요. 특히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는 남편의 각성 수준이 크게 치솟으니 그것보다 "당신 요즘 어때요? 라고 말하기. "우리 이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아까 집에 들어가면서 왜 그랬는지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사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기를 조언해요. 선점포고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문을 열기, 최대한 상냥하게 질문하고 상대 말을 최선을 다해서 경청하기, 자연 속에서 이야기 나누기, 인신공격하거나 진단하지 않기를 추천해요. 상대의 욕구 읽어주기와 관련한 자세한 대화는 책에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초월 명상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주도의 취다선 리조트에서 쿤달리니 명상 프로그램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쿤달리니는 인도 요가 철학에서 척추 아래 잠들어 있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하고 현대의 쿤달리니 명상은 이 에너지를 깨운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때 강사님과 음악에 맞춰 진지하게 몸을 흔들고 자유롭게 춤추는데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조용히 앉고 누워서 쉬는 단계로 명상을 했던 게 떠오르네요. 쿤달리니 명상 말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법륜스님 유튜브 영상도 듣고 내면소통 김주환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분은 아침마다 곡선도를 하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명상과 요가법이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도나 요가, 미술치료, 자연에서 즐기는 산책 혹은 몇 분간의 정원 가꾸기도 영성 훈련이 될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꺼내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